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반장 오늘 8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강남 한복판에서 무릎 꿇은 클럽 직원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한밤중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딘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강남 한 클럽의 직원이었고 손님에게 잘못을 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무릎 꿇린 일행 중에는 현직 프로농구 선수와 유명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게 서울 신사역의 대로변 한복판에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와중에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클럽 직원입니다. 클럽 방문했던 손님 일행에게 뭔가 어떤 잘못을 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쭉 지켜봤던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직원이 10분 정도 무릎을 계속 꿇고 있었고요. 손님 일행 중에 한 명이 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미 클럽 내부에서부터 저 직원이랑 손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클럽 밖에서까지 저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하. 자, 도대체 클럽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분이랑 뭐 밀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메모장으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시비부터 갖고 나오셨나 봐요. 그 MD 분이랑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 엄청 막 화내시더라고. 이런 애 왜 영업직으로 써냐. 뭐 잘라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자, 고작 밀지 말라는 말에 손님이 화가 나서 남의 집 귀한 아들 무릎을 꿇렸다? 그러니까요. 클럽 안에서 손님 일행이랑 그 MD가 먼저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럽 내부가 또 워낙 시끄럽고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휴대전화를 들어서 그 메모장에 밀지 마세요라고 아하.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손님 일행 중 한 명의 기분을 상당히 상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따로 밖으로 불러내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10분 동안 기분 나빠서 여기 오겠냐, MD팀 다 나와라, 이 직원 잘라라, 뭐 이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딱 휴대폰에 써서 보여줬더니 어디 손님한테 이 직원 주제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손님 일행 중에 유명인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현직 프로농구 선수 최모 씨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명 변호사까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도 했고요. 그 정도로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여러 스포츠 스타들과 좀 친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또 같이 클럽에 온 적도 여러 번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와 농구 선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러면은 야 무릎 꿇어 했던 걸까요? 일단 주도했던 건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가 직원에게 화를 내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요. 직원이 무릎 꿇고 나서도 이 변호사가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농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나간 영상에서 블러를 쳐서 진짜 뭐 잘 구분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후드티를 이렇게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그 프로농구 선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해당 변호사인데, 자, 저희가 그 사람 그 변호사 입장도 들어봤잖아요. 네, 일단 해당 변호사는요. 그 시비 붙은 사람이 직원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그래서 좋게 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뭐 CCTV 까보자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다. 화가 나서 무릎 꿇으라고 한 건 맞지만 이후에 직원 잘 타일렀고 상황이 마무리됐는데 오히려 그 직원이 쫓아오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막 꿇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렸다고 주장을 했고요. 빠르게 화해했고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자신이 좀 과하게 대응한 건 잘못이라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동행했던 프로농구 선수에 대해서는요. 그 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격자였다. 그리고 빨리 가자고 오히려 나를 좀 말렸다. 클럽도 내가 가자고 했던 거고 술도 안 마셨다. 여기에 연관된 것처럼 비춰지는 게 미안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목격자들의 주장과 또 이 변호사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뭐 농구 선수 그 최모 씨가 직접 꾸러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즌 중인데 이런 식으로 클럽에 방문하고 이런 일에 휘말린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프로농구 정규 시즌이 3월 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을 당해서 이 조만간 복귀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작진이 그 구단과도 접촉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선수 때문에 불거진 일은 아닌 걸로 보인다. 다만 팀의 경기력에 피해가 갈 행동이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제지하는 게 맞고 일정 끝나서 귀가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활 중인 선수가 클럽에 가는 건 주의를 줘야 할 부분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무슨 농구 매니아들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다 그 변호사와 선수의 어떤 이름이 돌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조금의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았습니다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당당하면 무릎 꿇으라고 한 그 농구 선수와 변호사 스스로 신분 밝혀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켜보는 나도 엄청난 모멸감 느낀다. 무릎 꿇은 그 직원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입니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릎 꿇린 것 자체가 갑질인데 해프닝은 무슨 해프닝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무릎 꿇린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자, 그 직원의 심경을 듣고 싶어서 저희가 접촉을 했지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직원을 무릎 꿇리는 유명 변호사는 단순 해프닝. 자, 해프닝인지 갑질인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보신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자, 4반 핫픽 두 번째는요. 구의원 엄마 찬스로 무료 주차입니다. 자, 구의원 아들이 엄마 찬스로 또 이런 일이 있어. 무료로 주차를 했다. 구청에다가. 구청 네. 주차장에. 맞습니다. 의혹의 주인공이요. 그 인천 미추홀구의 전경애 구의원 그리고 그 아들이었습니다. 전경애 구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3선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전경애 구의원이 엄마 찬스를 발휘해서 이 아들인 미추홀구 청원경찰에게 무료 주차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전경애 구의원이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차량으로 그 아들 차를 등록한 게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4년 동안 486번 무료로 주차를 한 걸로 그 미추홀구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경애 구의원. 뭔가 저희가 접촉을 해서 뭐 해명을 또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입장을 냈는데 차량 오부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량 오부제 때문에 원활한 어떤 의정활동 위해서 아들 차까지 2대를 등록해놨는데 오부제 이후에 그 사실을 좀 깜빡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깜빡. 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게 잘못이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 또 잘못했어요? 미추홀구입니다. 왜요? 구에서도 차 한 대 빼라고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미추홀구랑 내가 좀 서로 잘못한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본방 때도 저 해명을 들어서 좀 기가 찼지만 다시 들어도 기가 찹니다. 자, 미추홀구와 쌍방 잘못을 미추홀구도 잘못, 나도 잘못. 전경애 구의원 아들이 4년간 밀린 주차비 215만 1,900원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요. 제보자가 추가 의혹을 제기했더란 말이죠. 들어보시죠. 그 인천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가산점을 매기라고 돼 있거든요. 딱 그 돈만 부랴부랴 환수시켜서 그것도 차라리 환수시키지 않으려다 환수시키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관련된 그 규정에 대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분명히 가산금을 뭐 징수할 수 있는 관련 뭐 그런 게 법이 없어서 못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천광역시 미추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 요금 및 가산금 등에 뭐 관련돼서 가산금을 100% 합산해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규정이랑 조례가 있는 거 아냐 했더니 이 규정 조례 본 적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 이자연 기자는 뭐 차를 운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보통 주차비 연체하면요 가산금부터요 연체료 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 딱 그 액수만 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게 또 그 주차장 관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 가산금이? 예, 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조례에 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를 안 하면 200% 가산금 합산에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논란 이후에 전경혜 의원 측은 원금만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주차 관련 담당자에게 이 가산금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봤는데? 그랬더니 어.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방금 설명했잖아요,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가산금 관련해서는 검토도 안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미추홀구는 왜 이렇게 깜빡하는 게 많아요? 글쎄요. 어. 그래서 제보자도 아파트 관리비도 미납되면 가산금 붙지 않냐.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경혜 구의원 아들, 엄마는 뭐 그랬다고 쳐. 아들은 알고 있었답니까, 이 상황? 일단 제보자는 아들도 분명히 자신이 특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 아들한테 좀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돈만 내면 다 끝낼 거야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전해왔는데요. 전경혜 의원은 저희 제작진한테 아들은 이런 내용 전혀 모른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아들 잘못은 아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약간의 어떤 모성애가 느껴지는 워딩인데요. 자, 제보자와 전경혜 구의원의 이 상반된 입장, 우리 가족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전경혜 이 구의원 아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요? 네, 그 고발장이 제출이 돼서요. 현재 그 미추홀서에서 배정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정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역 구의원 15명입니다. 그런데 전경혜 의원의 아들이 입출차하면서 정기권을 쓴 그 증거 자료가 경찰에도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아유, 이거 왜 공사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전경혜 구의원뿐만 아니라 미추홀 구의원들의 주차 관련 갑질,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또 들어보시죠. 의원님들이 청문 경찰들한테 알레 파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정원 금지 의무 위반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다른 차 건드려서 사고 나면 그거 다 보험 처리도 안 해주고 청문 경찰들이 개인이 커버하고 그랬더라고요. 주차장 안에 알레 파킹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 전용 주차면을 미리 꽃갈콘 있잖아요. 삼각콘으로 선점해뒀다가 의원이 들어오면 갖다 대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은 차량 의전에 대한 게 의무가 아니에요. 업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지금 일하러 의정 활동을 한다고 의정 활동의 어떤 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대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아니 뭐 무슨 주차 대리까지 서비스까지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발레 파킹 서비스 이걸 청원 경찰들이 하는 게 약간 일상이었다 이런 지금 주장인데요. 제가 말이죠.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국회에도 많이 있어봤지만 국회의원들도 국회 직원들이 발레 파킹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셀프 주차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 비서들이 하죠. 예, 그렇죠. 뭐 근데 의원들이 직접 하진 않지만. 이 경우에는 청원 경찰들이 나와서 발레 파킹 대리 주차를 해줬다라는 이거 진짜 건데 충격이네, 이거. 그러다가 그 청원 경찰들이 다른 차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청원 경찰 개인이 수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구의원의 차량을 이렇게 발레 파킹을 하다가 다른 민원인 차량과 뭐 접촉 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 구의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청원경찰 네 책임. 그렇죠. 개인이 수습을 했다. 심지어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방을 그 청원 경찰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가방에서 알아서 차 열쇠를 꺼내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청원 경찰은 국가 주요기관 경비를 담당하는 게 업무지 구의원들 사적 심부름을 하라고 배치된 게 아니잖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입니다. 자, 일단 인천 미추홀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수없게 인천 미추홀구만 걸린 건지 이거는 좀 진짜 전국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경혜 구의원이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행동 언행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배지도 부담이 느껴져서 저 잘 안 차고 다녀요. 우리는 주민들의 믿음으로 뽑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편한 차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지 반년도 안 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자, 지역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은 거지. 주차 대리 이런 거 받으라고 서비스 받으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자, 계속해서 왠지 제보가 쏟아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공터로 돌아온 남성. 지금 손에 든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휙 뿌립니다. 아, 베란다 난간에 창문에 앉아있던 비둘기들 하면서 순식간에 공터로 저렇게. 아, 진짜 이게 몇 마리예요. 이게 비둘기 밭입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동물 사랑 좋죠. 그런데 그게 남한테 피해가 간다면 또 살짝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보자께서 최근 여기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저 주민께서 오전 8시쯤 되면 쌀알을 늘 공중에서 저렇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때쯤 되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저 쌀알을 주워 먹는 건데 문제는 이 제보자의 집이 바로 저 비둘기가 모이는 앞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창문에 비둘기들 배설물로 아이고야. 꽉꽉 차고 또 막 깃털도 엄청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제보자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문도 못 열고 이러다 우리 아이 면역력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아 이사 오자마자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저 뛰어오는 녀석. 짐을 내려놓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잠깐 그대로 주저앉더니 작은 걸 봅니다. 작은 거.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자, 저 엘리베이터 뒤에 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사람 남성분 치몸미. 저 남성분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렸을 뿐인데 이게 뭔 봉변입니까? 아니 진짜 저 너무 좀 충격적이네요. 지난해 충격적입니다. 제가 예고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로. 네. 지난해 10월에 강주의 서구에서 한 상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은 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인데 CCTV를 보다가 저 장면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여성이 지금 뭐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렇게 네 노상 방뇨를 하는데 물론 뭐 길거리에서도 노상 방뇨를 하면 안 되지만 저 때가 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또 깜깜한 골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야 되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골목이 있는데 깜깜한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보는 우리 모두 정말 창피합니다. 위클리 사건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 제보 후 스토킹 흉기난동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었던 그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야속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 중 일부입니다. 그 아이가 야속하다는 이 사람, 사건 피해자나 그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 직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 나를 왜 신고했냐면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그 어머니가 쓴 글입니다. 마지막 임신 정보기일날 언니랑 저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15년의 만남을 살고 나와도 50도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거든요. 너무 사실 무섭죠, 진짜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그때 이민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어요, 진짜. 자, 이자연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사건이었죠? 네, 뭐 피해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탄원서 내용이, 가해자 측 탄원서 내용이 너무 좀 뇌리에 꽂혀서 저렇게 PT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2심에서 그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자,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썼습니다. 탄원서, 가해자 가족이 썼어요. 자, 당시에 피해자가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좀 염려가 되는데 직접 만나고 왔죠? 네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직장도 휴직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장 앞입니다. 가해자는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와 오늘 큰맘 먹고 왔다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슴에서 흉기를 꺼내 머리와 가슴을 공격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사건 당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 숨이 넘어가던 순간에도 그날은 잊을 수 없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 1차적으로 처음에 찾아왔을 때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거는 저는 직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돌려보내고 언니한테 따로 카카오톡으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흉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 나 너무 무섭다 이랬었거든요. 본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주기를 한 거죠. 피해를 하고 있었는데 덜컥 문을 대뜸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무작정 들어와서 니 나와. 저는 일단은 직장 상사분이랑 회의 중이었고 예의는 아니고 나 이제 회의 거의 끝났고 1분 내로 정리하고 내려가겠다. 내가 더 금방 끝나니까 그 후에 뭐 상사랑 얘기를 하던 네 맘대로 해라. 진짜 막무가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것은 제가 무리를 일으킨다 생각해서 제 신변에 위협을 느꼈었지만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갔죠. 그렇게 건물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는 가해자의 눈을 보고 죽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직까지도 꿈에 나오면 제가 진짜로 엉엉 울면서 잠 못 이루고 또 깨고 하거든요. 경찰이랑 뭐 법대위는 무섭지 않았고 그럼 내가 지금도 이렇게 왔겠냐. 제 주변 사람이랑 저를 협박하면서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네 주변 사람 없앨까, 니를 없앨까 하는 동시에 씩 웃고 내가 마지막으로 얘한테 기회를 준다 했는데 네가 이 선택권을 버렸고 나를 버린 거다.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걸 못 본다 하면서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엄청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러면서 바로 또를 왼쪽에서 꺼내서 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완전 새 거였던 거죠. 제 직장 외벽 쪽으로 몰아세우면서 딱 제 몸을 본인 몸으로 고정이 시키더라고요. 저항 못하게. 제가 그래도 저항을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칼 들고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직장 동료들이 진짜 바로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려왔고 몽키 스패너를 들더니 제 머리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을 가했는지 땅이 떨어졌거든요. 직장 동료들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몽키 스패너 줍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칼로 제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계속 찌르더라고요. 내가 죽겠구나. 하지만 본 사람이 많으니까 목격자가 많으니까 덜 억울하겠다. 진짜 이 생각도 했고 제 귀를 대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 했지. 이 소리를 하면서 계속 흔들더라고요. 4명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이 제 몸이랑 손을 딱 이렇게 피해자한테 깔려있던 것을 꺼내면서 빨리 도망치세요.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딱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보고 피해보자. 그러고 나서 제가 힘이 빠지고 그 뒤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깨보니까 그냥 며칠이 지난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나마 응급실이 직장 바로 앞에 있어 피해자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 조금 금방 내려가니까 기다려. 아니야, 내가 더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 내려와. 여기서 이미 살인을 예고했던 거예요. 자,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 기자, 이 전과 후의 상황을 모두 이렇게 영상으로 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좀 얼얼합니다 지금. 네, 또 하필 CCTV가 저렇게 아주 잘 잡히는 그러니까. 위치에 남아 있어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날 2번을 찾아갔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2차로 찾아갔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불러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상사와 회의 중인데 가해자가 이제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빨리 안 나가면 이게 민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야 되죠. 이 소란이 커지기 전에 말이죠. 그렇죠. 앵커 말씀대로 이게 가해자가 2번이나 나오라고 하면 이제 안 나올 걸 아니까 일부러 이제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평범한 연인의 싸움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를 걱정하던 이제 동료들이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건데 또 안타까운 건 가해자를 말리다가 다친 동료들도 있고 하하.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직장을 그만둔 동료들도 세상에. 여럿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도 좀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맞아요. 또 무엇보다 이 피해자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잖아요. 아, 정말 그 CCTV 원본을 보면요. 겉으로만 봐도 피를 정말 철철 흘리고 계십니다. 또 천만다행인 건 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랑 병원이 가까워서 정말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담당 의사를 만나봤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슴 앞쪽에 있는 칼이 들어간 자국이고요. 이게 쭉 통해서 이제 폐를 관통했고 간하고 폐 사이에 횡격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격막을 관통하면서 이게 이제 간 다친 이제 자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폐 안에 고여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한 500cc 정도 혈용 피가 고여 있었고요. 간 안에도 한 10cm 정도 깊이가 10cm 정도 칼이 들어간 자국입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 소견을 보니까 한 2000cc 정도 출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총 출혈은 한 2500cc 정도 되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만 다쳐서 오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출혈량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간이든 폐든 출혈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장기들인데 이분은 다 다쳤기 때문에 사실 이 다친 정도에 비해서 출혈량이 이제 많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다행히 회복이 되셨지 늦으셨으면 출혈이 계속되면서 아마 쇼크에 빠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정도의 손상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남은 문제는 횡격막이 관통하면서 간을 찔렀기 때문에 횡격막이 다치게 되면 호흡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계속 약간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소견상에도 계속 재활 치료는 필요하다는 소견을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통증과 만성적인 통증과 호흡 곤란 이게 아마 계속 있으실 겁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은 얼마 전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약을 먹어도 그냥 조금 나아질 뿐이지 완벽하게 그게 나아지지는 않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복대를 착용하면서 고정시켜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살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몸추스릴 새도 없이 2달 만에 복직했던 건 제 사건 범행 장소가 제 직장이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로 그때 제가 직장 동료들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고 그냥 감사하고 제가 직장이랑 직장 동료들한테 제 생명의 은인이라서 갚아야 될 길은 결국 제가 평소처럼 웃으면서 씩씩하게 복직하는 게 좀 제가 보답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2달 만에 복직을 하니까 제가 애써 괜찮은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났는지 계속 직장에서 좀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약간 한시도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제가 오히려 직장과 동료들한테 피해만 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복직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급하게 또 병가 휴직을 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억 없는 휴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도 저 CT 사진은 처음 보는데 사실 그 외부가 몸 외부 이렇게 사진은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도저히 전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난도질을 해놓은 맞아요. 그런 사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진 건 정말 천만다행이긴 한데 아직 일도 못 하시고 하실 정도면 후유증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자, 피해자 이 동료분들이 그러니까 동료분들도 그냥 소리가 나니까 뭐야 하면서 나갔지 저 자식이 흉기를 들고 있었을 거라면 무서워서 못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
동료가 걱정돼서 소리가 나니까 뛰쳐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휘둘렀습니다. 자, 이건 뭐 진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건데 맞아요. 징역 15년, 징역 15년. 영구 장애를 안고 살게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렇죠. 근데 그 흉기 휘두르기 전에 뭐 너를 죽일까 뭐 주변 사람을 죽일까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가족을 두고 협박을 한 건가요? 이 말이 저도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피해자 친언니와 예비 형부를 말한 거라고 합니다. 가해자랑 넷이서 정말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친언니와 예비 형부에게도 아하. 찾아가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친언니와 예비 형부 이렇게 4명은 일주일에 4-5번씩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엄청 친하게 가깝게 지냈었죠. 같이 저녁도 먹고 진짜 어쩌면 저희 고향에 있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 재판 갔을 때도 그 가해자를 봤는데 화가 나고 막 분하고 이런 감정이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진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 진짜 잘 지내고 좋았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봐야 할까? 내 말을 좀 한 번이라도 마지막까지 들어줬더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안 만났을 텐데라는 마음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피해자가 이별을 고한 후부터 이 넷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가해자는 이 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아침에 연락이 왔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저한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려와라. 이러길래 이제 저 지금 못 만난다. 일을 하고 있어서 이랬더니 그럼 네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근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연락할 테니 돌아가라. 이랬더니 이제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돌아간 거였어요. 여기에 먼저 직접 찾아가서 기다렸고 그 다음에 가서 흉기를 사고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 저였죠.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제가 싫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오빠랑 이제 할 말 없다.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겠어. 야, 앞으로 열심히 살아볼게. 그리고 저랑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까지 했거든요. 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대화를 해주지 않아서 열받아서 동생을 찾아간 것 같은. 뭐 피해자 언니분이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 언니, 예비 형부, 가해자를 만약에 만났다라면 이 불똥이 어디로 또 튀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거의 가족같이 지내던 관계였는데 거의 너무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지금 돼버린 건데 그 넷이서 좀 친하게 지내던 당시에는 좀 이런 어떤 낌새가 있다던가 이상한 점이 있다던가 그런 건 못 느꼈다고 하나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폭력적인 성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침입하고 흉기를 위협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당시 친언니와 예비 형부가 또 그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어땠는지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에도 그 가해자가 칼이랑 가위로 위협하는 거를 저희 둘이가 그것도 분리시키고 흉기를 치웠으니까요. 저희 둘이가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거든요. 동생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수화기 너머로 두 명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미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뛰었죠. 남자친구랑 엄청 빨리 뛰었어요. 뛰어서 가보니 그 복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안에서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갈 테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지금 뭐해 오빠? 내가 갈게. 아니 일본을 쳤는데 이중장금이었고 안 들어가지길래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근데 동생이 그 순간에 빨리 열었던 거죠. 들어가 보니 저희 둘이가 목격한 장면은 그 가해자가 칼을 들고 제 동생한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동생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뒤로 했고 제 남자친구가 오빠를 말리면서 흉기들을 짚고 싱크대에 던져버렸어요.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왔어요. 평소에도 가해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도 많았고 저희가 와 폭력성이 정말 심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딱 인지를 하는 순간이 밖에 외부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하고도 그냥 분노 표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자꾸 니 뭐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도 분노 표출을 하거든요.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불같이 달려들고 이제 그게 이제 가라앉고 나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내가 뭐 달라질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요. 아 내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앞에서는 자제를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본인 분노를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전조 증상이 충분히 있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당시에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가해자가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자기 손목을 이제 흉기로 그으려고 했고요. 피해자가 그 흉기를 뺐으니까 또 다른 흉기로 자기 손목을 한 번 더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거죠, 사실. 어쨌든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경찰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었으면 충분히 피해자 보호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경찰 대처가 참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목격하고 살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자와 그 조사를 하고 받고 있었고 그 가해자 앞에서 제가 도움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받아서 일단 알겠어요. 이 사람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근데 어떻게 저를 죽이려 하는 가해자 앞에서 제가 신고하는 전화를 받냐는 거죠. 사건 발생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 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취해주겠다. 근데 다른 여자 생겼다던데? 씨, 다 잊었고 여자 생겼다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안동에 있어서 이 조사가 끝난 후에 짐 정리를 다 하고 안동에 올라갈 예정이다. 그 가해자의 말을 똑같이 믿고는 훈방 조치를 한 거죠. 그렇게 경찰이 가해자를 풀어준 그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있을 때 경찰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만난 경찰이 진짜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빨리 올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 한 번을 안 찾아가고 한 번을 안 만났는지가 가장 답답하고 또 뭐 어떤 팀은 와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변명만 다 들어놓는 거죠.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긴급처치는 해야 되는데 보호자를 안 들여보내는 거죠. 병원에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는 못 들어간대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아예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처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도 경찰이 화를 내면서 이거 듣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1부터 100까지 경찰의 태도는 과연 진짜 우리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였고 그러니까 여러 수차례 경찰의 손을 내밀었고 그 사건 당일에도 계속 경찰의 손을 내밀었음에도 경찰은 사실 아무런 조치를 해준 게 없죠. 저희가 봤을 때는. 자, 지금 들으셨죠? 아이 그 자식 말이죠. 새 여자친구 생겨서 당신하고 헤어지고 안동으로 간다니까 걱정하지. 이게 자기가 할 소리냐고 이게. 이게 수사는- 경찰이 할 소리냐고. 그러니까요. 수사하는 사람이 할 소리인지 참
근데 다 떠나서 지금 가해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누구씨 도움 요청하신다고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잠시만요 했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담당 수사관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끝까지 믿었다는 건데요. 피해 회복은커녕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겠어요. 정말 보는 내내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피해자를 울린 건 가해자와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어디에도 피해자 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현재 피해자분이 피고인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피고인께서 공탁금을 2,400만 원을 걸었다. 지금 현재 치료비보다 공탁금이 훨씬 많은데 왜 치료비를 신청하라 하냐 굳이. 어차피 이거 심사도 안 될 거지만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받는다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서류를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는 듯이 이걸 만다고 하랍니까? 공탁금을 신청하세요. 공탁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돈으로도 1억 천금을 받아도 그 피고인한테서 받는 돈은 더럽다 생각했고 싫었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신청하려고 문의를 드렸던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식으로 오니까 나는 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부서에도 버림을 받았구나. 그런데 언론에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담당자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때 시사 프로그램 나가니까 제가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분이.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이 공탁금이 양형 기준에 참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400만 원 끝까지 안 받고 치료비를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그 돈 더러워서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방문해달라 하고 한 2, 3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생계비 신청까지 해주신대요. 조금씩 공론화하기 시작하니까 적극적이더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그냥. 저희도 씁쓸하네요. 대응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저 발언들이 좀 이해가 많이 안 갔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피해자 언니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대요. 정신과 치료 과정에서. 근데 이제 재판도 나가야 하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지금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그 인터뷰하던 장소에 부엌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칼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해자 언니가 이제 그 칼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피해자도 힘들어하고 약간 이 장면을 지켜보는데 이게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가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그냥 꿈만 같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동생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후유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올지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해자의 가족들 평안서를 보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려고 약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도 하고 있고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14년 뒤에 나온다면 그냥 진짜로 본인이 반성문에 계속 매번 작성했던 것처럼 저를 피해서 평생 숨어 살고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범죄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와 지원은 많고 수월하거든요. 근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있다 한들 엄청 까다롭거나 서류가 많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 선에서 자체 카트를 당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국가가 나서서 논의를 해서 진짜로 좀 피해자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자, 가해자 탄원서, 가해자 가족의 탄원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기자가 그때 취재하면서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내 가족이라는 언급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제가 그 피해자를 우연히 어디에서 봤는데 뭐 너무 건강하게 밥 먹는 것 같더라. 너무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내 가족의 범죄로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결국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이자의 신상을 저는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좀 제공받아서 공개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범죄자 인권 보호는 철저한데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찌른 가해자 2심에서 고작 징역 15년. 이제 나이 한 40 정도 되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후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자, 제보 후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제차의 발길질 테러 사건입니다. 지난 방송 통해 전해드렸던 피해 차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4명이 와서 담배 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그런 이제 도어가드 그거를 손으로 떼가지고 그러고 또 차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였으면 했는데 그 뒤로 뭐 한 30분 있다가 오고 2분 있다가 오고 6분 있다가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재밌다는 듯이 그렇게 막 리듬 타면서 걸어가면서 발차기를 여자애가 먼저 하고 그걸 따라서 남자애가 하는 걸 보니까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아니 3달 된 금쪽 같은 외제차가 맞습니다. 이게 차주라면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사건 발생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 것 같아요. 근데 쟤네들 잡혔대요?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고 합니다. 오. 근데 방송 나가고 나서 사실 며칠 후에 검거됐고 뭐 이제 현재 범인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구였나요, 범인?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16세 여학생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때 피해 차주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리고 제보자 찾아 현상금을 걸었어. 현상금을. 저 같아도 그랬을 거야. 3달 된 이 외제 신차에다. 자, 그런데 그 글을 본 사람들 진짜 제보를 했대요? 네네. 피해 차주에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가 외제차 발길질 테러 기사를 본인이 캡처해서 본인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이제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 차주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SNS에. 그러니까요. 반성은 아니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가해자 지인에 따르면요.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받을지 두근두근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성년자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몇 호. 얘네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건데, 자, 범행을 자랑질한 걸 넘어서서 피해 차주를 조롱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 원래 어떤 애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또 제보에 따르면요. 평소 행실이 뭐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폭행건으로 재판을 받은 적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호 이런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불량 청소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피해 차주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차주가 이런 내용 다 들으시고 얼마나 열이 받으셨겠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피해 차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온 피해 차주. 방송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좀 안정이 된 상태긴 한데 제가 차를 일부러 쉬는 날 와서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잠복까지 해가면서 화장실도 못 가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CCTV 보관 기간이 보통 평균 한 2주 정도 되니까 그 전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발품 팔아서 영상 다 구하고 그 영상을 타임라인을 잘려놓고 막 수십 번을 막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드렸는데도 한 일주일이 지나서도 특별히 뭐 그게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다행히 가해 여학생을 한다는 제보자가 나타나 범인은 금방 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 차주는 가해자 측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문자로 전화를 달라 해도 전화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가 모친한테 전화를 한 거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실거리면서. 제가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신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나갔죠. 차 수리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수리를 했냐고도 물어보시고 아직 하진 않았다. 견적 나면 그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거나 최소한 전화를 주시는데 이 사람은 전화도 안 주고 뭐 사과도 안 하고 전화하자마자 뭐 무슨 가정 핑계만 대고 뭐 남편이 외벌이다 돈이 없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확인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도 문자 한 통 안 주시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요. 그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BMW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네, 그 같이 있던 일행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행들도 조사를 그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이 있었는데 이제 남학생 2명은 주변에 그냥 서 있기만 해서 혐의가 없고 또 다른 남학생 1명은 이제 망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합니다. 중학교짜리가 BMW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 짓을 한 건지 정말 역대급 워딩이 아닐 수 없는데 자 피해 차주 제일 중요한 게 변제는 과연 받았느냐? 당연히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수리 견적서랑 감가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해가지고 총 1,2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락을 안 받으신 거죠. 뭐 가해 여학생 측이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 차주의 연락을 계속 안 받다가 딱 한 번 통화가 됐는데 남편이 외벌이라 당장은 돈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통화됐을 때 실실 웃으면서 외벌이다 돈 없다 그 얘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껏 잡아가지고 연락도 했는데 배째라 한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참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딱 한 번 통화하고 자 그러면은 뭐 부모는 그렇다 쳐. 걔는 직접 사과를 했답니까? 그 가해 여학생한테는 결국 끝까지 연락이 없었고요. 합의 기한이 마감되기 직전 보호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 온 건데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먼저 연락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은 없다.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면 갚겠지만 당장은 정말 돈이 없다. 딸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합의금 못 주겠다는 건데 차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피해 차주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통치되고 나서 검사실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형사조정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다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 모친이랑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은 형사 조정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합의를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전화 한 통이 없었는데 검찰로 넘어가니까 또 합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끌려고만 한다고밖에 저는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물론 미성년자니까 그 처벌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받게끔 그게 벌금이든 뭐든 받게 하고 그다음에 차수리는 이제 곧 하려고 하거든요. 처분이 끝나면 저는 이제 민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별 시덥잖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마구 발길질을 한 저 가해 여학생, 중학생,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따끔하게 죗값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 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를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TBC